다음은 기온 관측하겠어요. 기온은 관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높이가 그 1.5m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5m. 그래서 보통 그 사람 뭐 코높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기 쉘터 안에 들었어도 여기가 온도계가 여기에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게끔 온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m 높이에서 기온을 1.5m 높이의 공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를 관측하려면 이제 통풍이 잘 되고 복사열이 차단되고 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백엽상에서 관측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2에서 1.5라고 해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기준이 1.5m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기본으로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기압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수온 온도계. 수온 온도계가 표준 측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요 안에 이제 수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세관 이렇게 쭉 돼서 여기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도계를 보통 우리가 유리제 온도계 또는 이거를 봉상 온도계라 그래요. 봉상 온도계. 그래서 그 유리제 온도계나 이 봉상 온도계 같은 말인데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은을 쓰는 수은기압계, 수은 온도계가 있고 알코올을 쓰는 알코올이 있는데 이 수은은 그 금속이기 때문에 염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속색이 나와가지고 좀 보기가 조금 힘든 잘 이렇게 한눈에 띄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알코올은 액체이기 때문에 빨갛게 물을 들여서 이거 보통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죠. 붉은색으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얘는 금세 얼어버려 가지고 쓰지 못해서 추운 지방에서는 못 쓴다.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이 수온 온도계를 표준 측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소수 1위 단위로 읽는 거예요. 0.1도씨로 해가지고 소수 1위 단위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최고 기온이 언제 몇 도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를 쓰는 거냐면은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고 최저만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뭐를 있냐면 최고 온도계라고 해서 최고 온도계. 원래 이 최고 온도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 거를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하는데 그 온도계를 좀 과장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두께 있는 건 다 두께는 지워버리고 여기에 좀 수온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수온이 이렇게 들어 있으면 요게 이제 그때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수온이 팽창을 하니까 쭉 밀고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가 최고 기온이 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가 지나서 이제 낮아졌다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줄어들 때는 얘가 양이 많으니까 얘가 먼저 줄어서 여기가 끊기는 거예요. 여기가 끊겨서 얘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 여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끊기면서. 그래서 여기에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다시 온도가 높아졌다면 얘가 또 늘어나가지고 얘가 닿으면서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얘가 최고 기온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가 양이 많으니까 얘가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날 뻔했구만.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양이 많으니까 얘가 줄으니까는 여기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기온이 항상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최고 기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도계를 최고 온도계라 그래요. 최고 온도계. 그다음에 최저 기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온도계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이 좀 그래.
뭐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그랬다고 이렇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은 이렇게 아령같이 이렇게 유리로 만든 그 초자, 유리로 만든 이렇게 아령같이 생긴 거를 하나 이렇게 지표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알코올을 채웠거든요. 이렇게 알코올을 채웠으면 알코올이 늘어나면은 요 사이로 이렇게 늘어나서 알코올이 이렇게 막 늘어나서 여기 온도가 될 거예요. 또 자꾸 늘어나면 뭐 이렇게 해서 이 온도가 되다가 온도가 만약에 줄어들면은 쭉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저기 이 알코올은 그 부착력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얘를 붙여가지고 쭈쭈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 다시 온도가 높아진다면 그럼 이 사이로 또 저기 알코올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줄면은 끌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기에가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저 기온이. 그래서 이런 거를 최저 온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 온도계하고 최저 온도계가 그림이 그 이 3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끌고 가는 거만 여기나 뭐 어디나 끌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얘가 줄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얘네들을 하루에 한 번씩 아침 관측하고 나면 복도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이가 좀 떨어져 다시 붙여주기도 하고 아까 끊어져 쳐서 이렇게 다시 해서 복도를 시키면서 그래서 이 백엽상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다 설치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설치냐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V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 이거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에 최고 온도계, 최저 온도계를 이렇게 좀 띄워서 지금 35페이지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혹시 물어볼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5페이지 그림을 좀 봐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최저니까 높은 게 위에 한다고 치고 모양은 여기에 구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구부가. 구부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최고 온도계, 이렇게 놓는 건 최저 온도계. 그래서 요 놓는 거를 조금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 온도계 있고 수온 온도계는 다 됐으니까 됐네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U자형 온도계가 있는데 이거는 기상청에서 정식으로 쓰는 온도계는 아니고 그 실용적으로 쓰는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관측용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편해서 쓰는 것이 그 U자형 최고 최저 온도계가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U자를 이렇게 구분려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기 고안한 사람이 6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숫자하고 비슷해. 그래서 6형 온도계라고도 해요. 사람 이름이 6가 됐는데 성이 6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진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알코올 온도계가 이렇게 쭉 들어 있는데 여기서 최고 온도계가 나오면 여기 최저 기온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지표가 이렇게 유리 지표가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알코올의 그 부착력을 이용하고 이쪽에 수은이 들었구나. 수은은 반대죠. 수은은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은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갈 때는 이렇게 밀고 줄어들 때 얘만 지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 기온이 나타나서 여기는 요거는 쇠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리로 됐고 요거는 저기 지표가 철로 돼 있어 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그런 U자형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식 기상 측기가 아니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고 최저는 알았지만은 그 외의 시간을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려면은 요거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은 좀 기록시킬 수 있고 한 거는 뭐냐면은 철판이 이렇게 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평창 계수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같은 온도일 때 얘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거고 줄어들면 온도가 낮아지면 계속 펴지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대가 되면 오히려 얘가 더 많이 줄어들. 많이 늘어난다는 건 또 많이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온도가 이거 반대로 쓰면 더 좋았을 걸. 어떻게 하는 돼요? 뭐 30도라고 그러고 여기 20도라고 해서 쓰면은 이렇게 온도계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잉크를 담고 통 하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쭉 관측하면은 그 최고 최저하고 그다음에 그 나타난 시간들의 분포로 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시도를 조정해가지고 풍상 온도계하고 맞춰서 수시로 조절해서 쓰면은 비교적 정확한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하는 거를 자기 기압계, 자기 온도계라 그러고, 얘는 아까는 수는 공합을 썼죠. 아네로이드 공합을 쓴 거고, 얘는 이거는 두 가지 금속이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금속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이메탈이라고 그래요. 바이가 둘이라는 뜻이고 메탈이 금속이죠. 그래서 이건 바이메탈이라고 그러지.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합을 이용한 것은 자기 기압계, 바이메탈을 이용한 거는 자기 온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37페이지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백금 저항 온도계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빼고 뒤에서 자동에서 써야 되는 건데, 요즘은 자동 아니고도 이걸 많이 써서 이걸 넣은 거예요. 백금 저항 온도계는 뭐냐면은 백금선을 가늘게 이렇게 뽑아요. 그렇게 놓고서는 여기다 전기를 통하면은 이게 지금 금속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으면은 이 저항값이 적어지고 전기가 잘 통한다는 소리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덜 통해가지고 그 값을 잘 이용하면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금 저항 온도계라 그래요. 백금을 이용했다 그래서 백금 저항 온도계라 가지고 보통 이거 많이 이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특히 존대 같은 거 했을 때 자동 관측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점점 값이 싸지고 간단해지고 그래서 보통 종관측해도 이걸 많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를 얘네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루기 좋고 간단하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금 저항 온도계라 그래요. 그래서 백금 저항 온도계 모양이 3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물어보지는 않겠고, 이런 원리로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금의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온도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습도가 참 어려운데, 습도 중에서는 이제 많은 습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습도 변수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거는 원래는 이 시료 습도라는 것은, 시료 습도는 우리 기상청에서 정식으로 관측하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방제 같은 것들 때문에 쓰는 건데, 여기서 착각을 일으킬까봐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뭐 산불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 건데, 시료습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료습도 그러면 산불이라고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나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무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가 주위에 습도가 많으면 습도가 높으면 이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이 나무 자체가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축축해질 것이고, 주변이 건조하면은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 가지고 굉장히 건조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나무라고 생각해도 좋고 낙엽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그래서 낙엽 같으면은 얘가 계속 건조하고 그냥 바삭 마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때 불이 나기가 쉽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낙엽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계속 그냥 지금 날씨가 지금 흐리고 막 그래가지고 습도가 높았는데 오늘 해가 반짝 났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증발을 다 못했으니까는 이때 아무리 해가 나서 습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도 불이 잘 안 나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죠. 지금 계속 지금 날씨가 맑아가지고 막 있는데 오늘 비가 막 오고 막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때까지 쭉 말랐었으니까는 낙엽이 오히려 이때가 불이 잘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효 습도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하는 그 습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습도값이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일주일이나 5일 이 정도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5일을 쓰나? 우리는 5일을 쓰고 있어요. 5일간의 그 가중치를 여기 있는 값이 아무래도 좀 많이 넣어주겠지. 그래가지고 이 가중값을 넣어가지고 평균을 낸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막다가 오늘 비가 와서 습도가 100%가 가깝다고 쳐도 습도가 앞에 여기 뭐 20%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습도가 낮게 나올 거, 실효 습도가 낮게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불나기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실효 습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5일 동안의 가중 평균을 내 가지고 습도 값을 만들어서 화재가 잘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한 것이 실효 습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효 습도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림청 이런 쪽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효 습도고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습도는 굉장히 많아요. 이 습도에 해당하는 공기 중에 있는 그 습도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습도 변수라 그러는데 습도 변수 중에서 이제 제일 간단한 것이 이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가 간단하다기보다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이 상대 습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서는 구하는 원리부터만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얘기합시다. 이 상대 습도는 뭐냐면은 지금 공기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것까지 해둬야 되는데 포화 수증기압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똑같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져 가지고 공기 중에 들어있는 절대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이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상대 습도라고 하고 사람이 그걸 느껴요. 뭐냐면은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이것부터 다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를 얘를 배웁시다. 뭐냐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포화 수증기압하고 수증기압. 그러면 그 다음에 얘의 상대되는 말이 포화 혼합비. 포화 혼합비, 얘는 혼합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지금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공기가 1kg이에요. 1kg인데 이 안에 지금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를 다 모아서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 공기 1kg인데 얘가 뭐 10g이라고 합시다. 10g.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공기 1kg에 수증기가 10g이 들어있으면 얘를 혼합비 10g이라 그러는 거예요. 10g. 자, 그런데 포화 혼합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온도가 지금 몇 도냐면은 뭐 20도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20도씨. 그러면은 20도씨일 때 이 공기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얼마냐면 이만큼 돼가지고 대충 한 20g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 혼합비 또는 포화 수증 기압은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지금 약속을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그릇이라고 표현합시다. 공기 중에 지금 그릇이 있어요. 이 안에 공기 중에 이 그릇은 뭐를 담는 그릇이냐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릇이 딱 있는데 이 그릇은 뭐냐면은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증기라 그러면은 눈에 뵈요, 안 뵈요? 이제 여기서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우선 수증기하고 우리 김하고가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수증기는 기체고 수증기는 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에서 물을 막 끓이면 막 그 김이 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수증기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기체하고 액체 구별하는 거는 기체는 눈에 뵈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지금 이 공기 중 안에 지금 분명히 수증기가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안 봬요. 그리고 산소, 질소 뭐 다 있는데 우리 지금 안 봬요. 기체는 안 뵈는 거예요. 근데 액체는 봬요. 근데 액체가 무지무지하게 작으면 안 뵈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안 뵈는 건데 걔들이 모여 있으면 뵈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으면 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지읍시다. 이거 지금 이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구름이 이렇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구름이 피잖아요. 구름. 그러면 구름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그렇죠? 눈에 뵈니까는 얘는 액체라고요. 근데 워낙 작은 물방울이 얘가 쭉 들어가서 보면 아마 안 뵐지도 모르죠. 아주 그냥 많이 끼기 전에는. 근데 많이 모여 있으면은 얘가 뵈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쭉 있으면 안 뵈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주전자에다 이렇게 주전자에다 놓고 물을 끓여.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수증기가 나오는데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끓어서 막 나오는 거, 이 사이는 이거 수증기예요. 그래서 수증기라서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으니까는 얘가 냉각이 돼가지고 물방울이 됐으니까 이거 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가 건조한 여기는 100%로 포화됐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 공기는 100%로 포화 안 돼 있으니까 증발해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하고 김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예요. 김은 액체라서 눈에 뵈는 거고, 액체라서 눈에 뵈는 거고, 수증기는 기체라서 안 뵈는 거예요. 이건 기체 안 뵈요. 그래서 지금은 알겠는데 그때 종로상가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 여기 써붙였더라고요. 거기서 여기서 나는 것은 수증기라서 이게 공해 물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증기도 틀렸죠. 김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매연 같은 거라고 오해할까봐 거기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수증기라 그랬는데 수증기가 아니죠. 수증기는 눈에 안 뵈죠. 그래서 액체하고 기체하고를 구별하는 방법은 눈에 뵈면은 액체고 눈에 안 보이면 기체인데 그 액체도 물방울이 무지무지하게 작으면 안 뵐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만 걔가 모여 있으면 봬요. 그래서 구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건 구름은 액체라고요. 그래서 모여 있으니까 눈에 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릇을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수증기가 눈에 안 뵈니까 이 그릇도 눈에 안 뵈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기 중에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뭐냐면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수증기를 담는 그릇은 눈에 안 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릇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작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온도 20도일 때 지금 20g을 담을 수 있는
온도가 20도 딱 그러면 저기 뭐 20g을 담을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가 20g이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포화 수증 기압은 온도만의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저기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하면은 뭐 포화 수증 기압은 온도만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은 그 그릇의 크기는 온도가 결정이 되면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릇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도일 때 20g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했을 때 여기 10g이 들어있어. 저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다 모으면 10g이라 그러면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20g인데 들어있는 것이 10g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상대 습도 50%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대 습도는 그 안에 드는 수증기의 절대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분에 지금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대 습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말하는 발표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를 말해서 그냥 습도 그럼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절대 습도니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됐는데 아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쌀을 살 때 1kg 뭐 2kg에서 이렇게 kg 요즘 그렇게 사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저기 부피를 산 적도 있었어요. 부피로 판 적이. 그렇지만은 저기 한 마리 몇 킬로그램인지만 알면은 그 쌀을 한 대 두 대 사건 뭐 저기 그 부피만 되면은 그 환산해서 쓰면은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쌀을 20kg를 사나 한 마리를 사나 그 저기 내가 손해 보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환산비만 알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이 그릇의 크기를 무게로 표시하면은 혼합비가 되는 거고 이 수증기의 양을 무게로 표시하면은 그다음에 이 압이 전압이 이걸 기압이라 그러는데 기압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압이라는 것은 뭐를 쓴 거냐면은 지금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기압 그러면은 1기압은 얘가 만약에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뭐냐면 그 1기압은 질소의 압력 플러스 산소의 압력 플러스 뭐 아르곤의 압력 뚜루루 가다가 여기 수증기압이 얼마에서 다 합친 것이 이 수증기압까지 포함한 것이 기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이라 되고 여기서 뭐 수증기압이 여기가 뭐 5 헥토파스칼이라 그러면은 이게 수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온도가 만약에 20도라 그러면 20도일 때 그 뭐 10 헥토파스칼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압이 관측을 하니까 5 헥토파스칼이라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10분의 5 곱하기 100해서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말하는 것이 상대 습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무게로 잴 수도 있고 압력으로 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게로 재면은 그게 혼합비 무게고 압력으로 재면은 헥토파스칼 단위로 돼서 그것이 수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고 압력으로 표시할 때 무게로 따져서 그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무게가 얼마다? 그건 포화 혼합비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증기압하고 그 혼합비하고의 그 관계만 알면은 뭐 어떻게 관측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재는 것이 그 상대 습도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여기 이 공기라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를 1kg에 있는 공기를 다 모아서 이만큼 돼가지고 뭐 5g이 됐건 10g이 됐건 가서 여기 됐다고 치면은 그 온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그 그릇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는
온도가 얼마나 하면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저기 실험실에서 관측을 쭉 해가지고 뭐 1도일 때는 얼마, 2도일 때 얼마, 뭐 마이너스 10도일 때 얼마 해가지고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결정이 되면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포화 수증기압 또는 포화 혼합비는 온도만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압이나 혼합비는 어떻게 되냐고? 그건 관측해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됐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수증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 그릇분의 얼마냐 해서 그 상대 습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이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꿔서 말하면 지금 온도가 지금 20도일 때 한 1g쯤 들었다고 합시다. 1g? 1g 좋다. 1g. 1g쯤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 채도로 들어간 것만 20g이라고 하면 2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엄청 작죠? 0.5%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얘가 온도가 막 낮아져 가지고 뭐 영하 0도가 된다 그러면 얘가 뭐 2g 이렇게 그릇이 엄청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릇이 낮아가지고 2g이 됐다 그러면은 그릇이 지금 2g이 되는데 들어있는 게 1g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10%가 된다는 소리. 아까 0. 얘가 10%, 얘는 0.1%였었잖아요. 1%? 0.5%지. 0.5%지. 얘는 10분이면 2분이면 50%지. 잘못 썼지. 그쵸? 아까 20도일 때는 지금 수증기 양은 그대로 1g 그대로 있는데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일 때는 20g이 들어가지만은 0도일 때는 2g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때는 상대 습도가 0.5%에서 50%로 다 해서 사람이 축축하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것이 이걸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대 습도는 를 관측해서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걸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사람이 뭐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머리카락이 늘어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절대 수증기량에 따라서 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그 상대 습도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으면은 이 습도가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조금이라도 길어지고 건조해지면은 상대 습도가 낮아지면은 줄어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것은 상대 습도라는 뜻이고 상대 습도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절대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분에 얼마큼 들어있느냐를 보는 것이 상대 습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처음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좀 어려운 분야겠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 나올 것이고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당장은 이거를 만약 모르겠다 나 지금 처음 기상 전공이 안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 같은 거 푸는 데는 뭐 곤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지금 뭐 기상청 준비를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은 이걸 모르겠다는 사람은 기초기상학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안 듣고 바로 그냥 본 이론을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기상 전공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기상 같은 데서는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하면 더 이상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 정도만 하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공기중에 그럴 수 있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것도 딴 데 가서 한번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수업할 때만 하는 거고 그래서 붙고 난 다음에나 기상청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해하는 데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거 난 몰라서 저기 안 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거 몰라도 사지선다에서는 고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가지고 기초기상부터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습도 중에서는 이 습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실효습도는 배웠죠.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를 예방하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산림종 같은 걸 해가지고 화재가 잘 날 거냐 안 날 거냐 얘를 관측하기 위해서 습도 관측, 상대 습도죠. 그 상대 습도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5일 전부터 가중평균한 값을 가지고 상대 습도 실효습도가 높다 낮다 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날 거다 안 날 거다를 판단하는데 지표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길어졌는데 개념을 알기 위해서 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관측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 보면 그릇이 있다는 거 알았고 안에 들어있는 그 수증기의 양을 관측하는 방법은 그 관측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공기 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모든 공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수증기만 눈에 뵌다고 해서 이거 수증기라고 하면은 이 수증기를 갖다가 몰아서 우리가 다 이게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였으면 얘를 무게를 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모였을 때 얘가 전체가 1기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몇 기압인지 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은 이 공기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잘 밀봉해서 표준 연구소에 갖다 줘 가지고 그 안에 드는 수증기의 양이 얼마고 몇 g이 들었는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아마 한 달 이상 걸릴걸요. 그러면 예보하고 그런데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안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무게나 수증기 압력을 재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건습구 습도계로 다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뭐냐면은 온도계가 이렇게 똑같은 온도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온도계가 둘이 정확하다 그러면 둘이 똑같은 값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꺼즈로 싸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이 꺼즈가 물을 쭉 모세관선으로 빨아 올려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게 다 젖을 거라고요. 젖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증발을 할 거라고요. 증발을 하면은 이 수증기가 증발할 때 주위에 있는 그 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잡열을 흡수했다 그러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자, 이거를 또 잡열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여름날 날씨가 엄청 더우면 어때요? 할머니가 마당에 물 좀 뿌리라 그러죠. 그러면 마당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당에 물을 뿌리면은 물이 액체가 기화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위열을 가져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1g이 증발할 때 주위열을 1g당 600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화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가 포화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여기 있는 것이 싹 다시 날아가면은 또 증발할 거라고 그러면 또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분 정도쯤 하면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렇게 딱 균형값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요. 이때의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습구 온도라 그러는 거예요. 습구 온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엔 건구 온도가 되죠. 건구 온도.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둘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날씨가 흐리고 막 그래가지고 비가 오래가지고 100%로 지금 공기가 포화가 돼 있어요. 그럼 증발을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많이 떨어질 거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요 건고 온도하고 이 차 얘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값을 쭉 계산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건고 온도가 몇 도고 건고 온도가 습도 온도 차가 몇 도 나면 그때의 수증기압이 얼마다 이렇게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39페이지에
온도계거든요. 그래서 그 건습고 온도계인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 평행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니까는 여기다가 모터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여기 통풍을 시켜가지고 한 5분 정도면은 평행점에 다르게 만든 것이 여기 전동식으로 만든 통풍 건습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수증기압을 구하고 그러는 건데 그 식이 지금 40페이지를 보시면은 경험식으로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원리는 이거고 이거를 습도계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습도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딱 해서 여기다 놓고 구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수증기압이 나오는 거예요. 수증기압이 나오면은 건고 온도에서 온도를 알면은 뭐라 해? 알 수 있어요? 포와 수증기압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증기압하고 해서 상대 수도를 구할 수 있고 또 상대 수도를 구하면은 수증기압이 구하면은 또 혼합비도 구할 수 있고 해서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습도는 통풍 건습계 또는 건습구 습도계가 표준이 돼가지고 관측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뭐를 이용했냐면 건습구 습도계 방정식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습도계 방정식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습도계 방정식이다. 이거 보고서는 뭐 구하려거나 뭐 이런 거는 묻지 않을 거라는 소리지.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고 그 건습구 습도계를 갖다가 그 평형점을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터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풍 건습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최고 습도 최저 습도계를 구하려고 여기 붙어 앉아서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한 것이 뭐냐면 아까 사람이 느끼는 것이 상대 습도를 느끼고 또 신체가 느끼는 것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이용하냐면 모발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뭐라 그러나 이렇게 놓고 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정시켜서 얘가 늘어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저기 마르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잉크를 하나 대고서 여기다 마찬가지죠.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30%. 얘가 말라가지고 줄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20%, 늘어나면 여기 50%. 이렇게 해서 습도를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발 습도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쭉 해서 여기다 잉크를 집어넣고 통을 하나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하루에 이렇게 해서 습도가 이렇게 해서 높고 낮으면 쭉 나타나면 시간 따라서 얼마가 값들을 알 수 있고 최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통풍 건습계로 묶어서는 그때마다 시도를 조절해서 쓰면은 비교적 정확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이걸 자기 습도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기 습도계가 아까 기압은 뭐 쓴다 그랬었어요? 아네로이드 공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압계 온도는 바이메탈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바이메탈. 얘는 공합, 아네로이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습도는 얘처럼 이거 모발을 쓰는 거예요. 모발 습도계. 그래서 이 모발을 갖다가 그걸 지금 만든 것은 그 4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발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모발은 초창기 때 썼고 지금은 오히려 인조 모발이 더 팽창률이 잘 맞기 때문에 이제는 인조 모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모발을 이렇게 쓰면은 거기에 자꾸 먼지가 앉고 막 그래가지고 더러워지면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수시로 깨끗하게 털어주고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지금 온도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은 백금 저항 온도계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를 쓰냐면 염화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염화 리튬이라는 것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고 이거 염화 리튬을 놔두면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에 있는 게 습도를 흡수하고 아니면은 얘가 또 공기 중으로 건조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때 저항을 재면 이 저항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한 것이 그 염화리튬 습도계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면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할 때는 그 염화리튬 그 노점계라 그래가지고 이 노점이라는 것이 그 이수점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이용했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이 습도 관측을 자동화하려 그러면은 그 염화리튬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를 자동화할 때는 백금 저항을 썼었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온 관측까지 끝냈고 그다음에 발암 관측은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발암 관측은 우선 그 풍향을 정하는 건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어떻게 16방위로 쓰는 거고요. 16방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풍속이 문제인데 풍속은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풍향 풍속은 어떻게 재는 거냐면은 우선 그 기상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마 이런 거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비행기처럼 생기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걸 에어로벤이라 그러고 에어로벤이라 그러고 이거를 로빈슨 풍속계라 그래요. 로빈슨. 그래서 뭐 이렇게 되냐면 우선 풍속은 얘예요. 얘를 되는데 물론 이게 3배가 있고 4배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3배가 표준이라서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요 길이가 나오죠. 한 바퀴. 근데 공기 입자가 얘를 치고 이렇게 갔다고 치면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거 한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얘가 계속 왔지만은 이게 하나라고 치면은 얘가 한 바퀴 돌면은 요거 얼마큼 길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바퀴 돌면 이만큼 갔다고 쳐가지고 얘가 밀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공기 입자가 시제 공기 입자가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이만큼 여기 갔으면 얘가 한 바퀴 돌았을 것이고 물론 그래가지고 다음 게 오고 다음 게 밀어줬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여기 한 바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두 바퀴 가서 길이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적인 거죠. 공기 입자가 간 거리를 우리가 풍정이라 그래요. 풍정. 뭐 이정표 할 때 쓰는 그 정자예요. 그래서 이걸 풍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가 지금 하루 종일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면은 얘 몇 바퀴가 돌아왔는지 하면 몇 미터가 나올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 풍정을 갖다가 이 86,400으로 나눠. 그러면 이게 하루가 24시간이고 저기 60분이고 해서 다 보면 86,400초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그 미터 얘가 미터고 풍정이 미터고 초로 나눴으니까는 8만 나오면 여기 미터 파세크로 해가지고 풍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기 하루 일평균이에요. 일평균 풍속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풍정을 갖다가 그 86,400으로 나눠가지고 풍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향은 얘가 지금 이렇게 막 돌고 하는데 얘가 저기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 에어로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있는데 바람이 이제 변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이 됐는데 바람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0.5m 이하로 떨어졌으면은 얘가 저기 힘이 약해져가지고 못 돌려. 근데 그런데 방향은 더 이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다가 실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건데 바람이 0.5m/s보다 더 죽어가지고 얘를 돌리지를 못해.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다시 1m/s가 된다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확 돌을 거라고요. 그래서 풍향은 풍속이 있어야 풍향이 제대로 나오지 0.5m
0.5mPs보다 적으면은 이 에어로벤을 못 돌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0.5m보다도 작으면은 풍향을 안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바람이 약하면 얘를 방향을 못 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5mPs보다 바람이 적으면 그때는 풍속만 있지 풍향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향은 에어로벤에서 정하고 풍향은 풍속은 이 로빈슨 풍속기에서 재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서도 이게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돌면은 이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량을 가지고 이 풍속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지만은 표준적으로 볼 때는 풍향은 여기서 정하고 풍속은 여기서 정하고 요것만 가지고도 정할 수는 있다 이런 소리예요. 에어로벤 가지고도 풍향 풍속이 다 나오지만은 표준값은 로빈슨에서 풍향이 나오고 풍속이 나오고 풍향은 에어로벤에서 나온다. 그렇게 하시고 합시다. 그리고서는 나머지 정확한 거는 다음 시간에.